이 제빵과 제빵의 역사를 보면 예수 훨씬 이전인 고대 이집트 때부터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로마 시대 때 제빵 기술이 크게 발달을 하였고, 이는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전파됨에 따라 제빵 기술도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대표적으로 바게트, 그리고 와플, 크로아상, 베이글의 그 유래와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밥과 같은 주식, 빵, 그 형태와 종류만큼이나 고소하고 부드러운 빵의 맛은 다양한데요. 바게트빵, 크루아상, 베이글, 와플 등등 말만 해도 입가에 군침이 돌죠. 그런데 이 다양한 빵들은 각각 만들어진 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빵들이 태어난 사건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것은 바로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빵, 파리바게트. 네, 바게트 빵입니다. 길쭉하고 딱딱한 바게트를 잘라 버터나 치즈 등에 발라 먹으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17세기 프랑스는 앙식 레짐이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1신분 국왕과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시민, 노동자, 농민이었죠.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신분에 따라 먹는 음식을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밀은 가공 숫자에 따라 색과 양이 달라졌는데, 가공이 많이 필요하고 양이 적은 흰 밀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빵은 귀족이, 반대로 가공이 덜 된 거친 갈색 밀로 만들어진 빵은 평민의 것이었죠. 이러한 차별 속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고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무게 300g, 크기 80cm로 빵을 규격화했는데, 네, 이게 바로 바게트였죠. 이처럼 바게트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도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빵입니다. 바로 크루아상이죠. 하지만 크루아상은 원래 오스트리아의 빵인데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오스만 튀르크에게 수도 벽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한 빵집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빵집의 주인은 피터 벤더. 어느 날 피터는 창고에 밀가루를 꺼내러 갔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 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 피터는 바닥에 귀를 가져다 대고 오스만 튀르크군이 지하 터널을 파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엿듣게 되죠. 피터는 곧바로 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오스트리아는 불리한 전쟁을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에 기여한 피터는 당시 명문가의 훈장을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죠. 이 훈장의 답례로 피터는 오스만 튀르크군의 반달기를 본뜬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빵은 세월이 흘러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의 딸이 결혼하면서 프랑스에 전해졌죠.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와 함께 프랑스에 도착한 이 빵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뜻하는 크루아상이 되었답니다. 다음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 빵입니다. 바로 베이글이죠. 우유, 버터, 달걀을 넣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거기에 크림치즈와 갖가지 다른 재료를 얹어 먹으면 소용없다는 매우 매력 넘치는 빵입니다. 베이글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빵으로 알고 있지만 베이글은 사실 유대인이 만들어냈는데요.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17세기 오스트리아는 오스만 튀르크와의 전쟁 중에 폴란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폴란드는 오스트리아에 기마병을 지원하는데요.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승리하죠. 전쟁의 승리와 폴란드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유대인 제빵 기술자에게 등자, 즉 말을 탈 때 발을 디디는 기구를 본뜬 빵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독일어로 등자를 뜻하는 비글, 바로 베이글인 것이죠. 그럼 와플은 어떨까요? 와플은 독일에서 유래된 이름이지만 사실 와플의 벌집 모양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전해지죠. 이건 다른 빵들과 달리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닌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탄생한 빵입니다. 영국의 한 식당 요리사는 스테이크를 부드럽게 하려고 도구를 사용해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요. 부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깜빡하고 실수를 했는데 바로 굽고 있던 게 고기가 아닌 와플 반죽이었다 합니다. 때문에 와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됐는데 그 홈 때문에 잼과 시럽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지금의 벌집 모양의 시초가 되었다 해요. 우리나라의 밥과 같이 서양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빵. 그만큼 사람들과 밀접했기 때문에 다양한 빵은 서양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스토리시대. 재미있는 빵의 몇 가지 빵들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빵의 재료와 그 재료들의 기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의 재료에는 강력분, 물, 효모,
소금, 계량제, 설탕이 있습니다. 제빵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강력분을 이용하는데요. 밀가루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그리고 세몰리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력분은 제빵용으로 사용이 되며 단백질 함량이 11% 이상인 밀가루를 말합니다. 중력분의 경우에는 다목적용으로 사용이 되고, 다목적용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중력분이고요. 만두, 국수, 수제비, 짜장면의 면, 그리고 우동면 이런 것들이 모두 중력분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중력분의 단백질 함량은 10% 전후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박력분의 경우에는 제과용으로 쓰이는 밀가루를 말하는데요. 제과용이라 하면은 과자, 파이, 케이크, 비스켓 등을 굽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박력분이고요. 단백질의 함량은 8에서 9%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몰리나는 아까 앞에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파스타용으로 사용되는 밀가루를 말하는 것이고요. 듀럼밀을 원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세몰리나의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13% 이상입니다. 이처럼 제빵은 강력분을 사용하여서 만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강력분은 점탄성과 신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반죽을 할 때 뼈대를 만들 수 있고 빵의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재료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밀가루의 물리적 특성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탄성과 관련된 글루테닌과 그리고 점성과 관련된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성이라 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탄력적으로 보이죠. 원래 힘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탄성이라고 하고요. 점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흐르는 이러한 성질을 점성이라고 합니다. 이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물을 만나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글루텐이 바로 빵의 점탄성과 아주 관계가 깊은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본다면 밀가루의 본래의 단백질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있는데 이것은 물과 함께 물을 만나서 반죽을 하는 형태를 통해서 반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는 빵의 그 모양 유지에 관여하는 점탄성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단백질입니다. 다음으로 물을 본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물은 그 빵을 반죽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인데요. 반죽의 과정 동안 물은 이러한 재료들을 용해시켜서 빵 반죽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빵이 구워지는 동안 전분의 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트라고 불리는 효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는 빵이나 맥주 그리고 포도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미생물인데요. 이 효모는 밀가루 반죽 속에서 당을 분해시켜서, 그러니까 설탕을 분해시켜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는 팽창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효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빵을 발효시킬 때 반죽을 팽창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알코올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빵이 구워졌을 때 풍미나 맛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효모입니다. 효모의 경우에는 비타민 B나 단백질, 비타민 B군이나 단백질, 지방, 핵산 등이 풍부하고요. 또 소화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정장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정장작용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장내에 유익한 균을 증가시키고 유해한 균을 줄여주어서 그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장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빵을 만들 때 쓰이는 소금은 반죽을 단단하게 뭉치게 하고 또 반죽 속에 당을 분해하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계량제는 빵의 품질과 기객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첨가한 재료인데요. 계량제에는 산화제, 환원제, 반죽 강화제, 노화지연제 등이 있습니다. 설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당은 효모의 영양원이 되고요. 그리고 발효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부드럽게 하는 연화작용을 하고 또 저장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카라멜 반응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오븐에 빵이 구워지는 동안 그 빵의 겉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그런 카라멜화 반응, 갈변화 반응을 시켜서 관능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탕입니다. 제빵의 반죽법은 크게 직접 반죽법, 스펀지 반죽법, 연속 반죽법, 단시간 반죽법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주로 직접 반죽법과 스펀지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빵이 얼마나 반죽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반죽법이라 하면은 재료를 모두 한 번에 혼합해서 반죽을 만들고 발효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밀가루나 물이나 설탕 등을 계량을 해서 이렇게 한 볼에 넣고 재료를 한 번에 이렇게 혼합하여서 반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혼합이 되어서 1차 발효, 중간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총 3번의 충분한 발효를 거치기 때문에 빵 맛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빵 맛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재료를 한 번에 섞기 때문에 재료나 혹은 공정의 조건이 변동이 되면 품질의 변동이 생기기가 쉽고 그 도중에 변경이 어려운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반죽법은 작은 빵집이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발효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이 손가락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발효가 된 반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발효가 잘 된 반죽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펀지법은 반죽을 2번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1차적으로 스펀지를 만들고 2차적으로 도우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빵을 만드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차적으로 스펀지를 만드는 건 밀가루 50% 이상과 효모, 물을 혼합해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남은 밀가루 그리고 남은 재료들을 혼합한 다음에 다시 반죽해서 도우를 만드는 방법이 이 스펀지 방법입니다. 스펀지 방법의 장점은 발효를 이렇게 재료를 2번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발효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 반죽의 숙성에 의한 신장성과 향을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발효 시간이 길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과 그리고 발효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펀지법은 이렇게 스펀지와 도우 2번 나눠서 반죽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반죽법도 연속 반죽법이 있고 그리고 단시간 반죽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속 반죽법이라고 하면은 밀폐된 발효실에서 계속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공정이 자동적으로 반죽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시간 반죽법은 이 1차 발효를 짧게 주거나 이 1차 발효를 아예 주지 않고 반죽하는 방법으로 제조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향과 풍미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펀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반죽법이 바로 액종법인데요. 액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드릴게요. 액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체로 된 발효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모 이스트에 설탕, 소금, 그리고 물 이런 거를 섞고 여기에 탄산칼슘 이런 것을 더 추가로 섞은 다음에 액체로 만든 효모, 액체로 만든 발효제가 바로 이 액종법이고요. 액종법의 장점은 스펀지 반죽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니까 당연히 발효 시간이 짧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비상 반죽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반죽법은 표준 반죽법이나 스펀지법을 변형시킨 방법인데요. 표준 반죽법보다 반죽 시간을 늘리고 발효 속도를 촉진시켜서 전체적인 공정 시간을 줄인 반죽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발효 속도를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발효 속도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살펴본다면 먼저 이스트의 효모의 사용량을 늘리고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반죽의 온도를 높이고
발효 시간을 줄여 전체 공정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로 비상반죽법인데요. 이 비상반죽법의 장점은 제조 장비가 간단하고 공정이 단순해서 시간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빵의 외형과 풍미가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노화가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식품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냉동 생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생지법은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반죽한 것을 급속 동결시키고 냉동 보존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급속 동결시키고 냉동 보존을 함으로써 효모균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냉동 생지법의 특징입니다.